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늘 로투데이 스페셜에서는 2주의 뜨거운 이슈였던 이른바 로톡 대전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의 새로 개정된 광고 규정이 예정대로 지난 5일 시행됐습니다. 여기에 로톡 변호사 징계 광고 규정 시행과 맞물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400여 명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가 됐는데요. 변협 산하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회인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회들은 이들에 대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무관용 징계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무더기 변호사 징계가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법률방송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안이 내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무관용 징계 기조를 밝힌 대한변협과 변협 산하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회인 서울변회가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변호사 업계에 일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이 제기돼 변협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금전, 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알선 등 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변호사가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것으로 중개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해 사실상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규정은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고 효력 발휘와 동시에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착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에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업체는 해당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격렬히 반발했지만 변협은 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원칙대로 밟아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지하철역을 비롯한 광고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다른 식의 마케팅을 하는 변호사들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그런 사실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할 거고.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대한변협 산하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에 로톡 가입자 1,440명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앞서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500명이 허위 광고를 했다며 서울변회에 접수된 징계 진정과는 별도로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진정인이 로톡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해 가입자 1,440명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징계를 요구했다는 게 김진우 변협 정책이사의 설명입니다. 1,440여 명 이게 진정과 제보, 이 징계를 요구하는 이게 들어온 거 명백한 팩트이고, 이렇게 로톡에 가입을 하고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을 정말 전수조사해서 그 당의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 사무소 있잖아요. 그것들이 정말로 다 정리가 자세히 되어 있었고. 김진우 정책이사는 그러면서 진정인은 1,440여 명에 대한 징계 진정 사유로 위법 플랫폼 가입을 적시하는 한편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허위 광고 내지 이중사무소 금지 위반 사유도 별도로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가입뿐만 아니라 가입 사실을 떠나서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이중사무소라던가 또 별도로 이렇게 위법 행위를 하는 그런 또 허위 광고 이런 진정도. 이에 변협은 우선 1,440명 중 실제 징계 대상자를 분류하는 작업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이후 필요에 따라 징계 대상자가 속한 각 지방회에서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내부적인 나름의 분류 및 검토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거를 변협과 지방회와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다만 변협 내부에선 징계 예외 사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전 로톡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조속히 탈퇴하는 자에 대해선 일종의 소명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자기가 가입된지도 몰랐던 사람이 뒤늦게 가입된 걸 자기도 모르게 인지를 하고 그래서 만약 탈퇴를 했다 조속하게 소멸 요구 기간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까지 과연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요. 로톡을 운영하는 로엔컴퍼니는 법률방송 취재진에 대한변협이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로엔컴퍼니는 과거 동일한 사안에서 2차례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대한변협 역시 지난 수년간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까지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로엔컴퍼니는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와 사업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과 변호사 모두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시장 확대를 위해 기업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과 로톡이 거듭 악화 일로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뒤늦게 중재의 뜻을 내비쳤지만 양측의 묵은 갈등을 풀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로톡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법조계 내부에서 연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법률 플랫폼의 득과 실. 이에 대해 법률방송에선 개업이나 취업, 그리고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에게 이런 법률 플랫폼이 악인지 독인지 알아봤는데요. 소위 친로톡과 반로톡으로 나뉘어진 양측의 주장과 의견들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년 변호사의 딜레마 기획보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모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법률 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선배 법조인 박 장관의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법률방송에서는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변호사의 딜레마 기획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서울변회의 구상과 함께 청년 변호사들을 향한 선배 변호사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변호사 350여 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변호사법상 이제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을 해서 이제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또는 그 법률 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5월 변협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는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이 들어오면 서울변회는 우선 진정 대상을 불러 소명을 듣고 이제 진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도 사실관계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 피진정인에게 이제 소명을 요구하거든요. 그 소명과 함께 이제 예비조사위랑 조사위에서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보통은 이제 그 결론을 되도록 존중해서 이제 변협에 저희가 송부를 해요. 이후 예비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에 나섭니다. 징계가 타당하다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보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개정 광고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징계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칙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원칙대로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징계의 주체는 대한변협으로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변협 조사위와 징계위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거쳐서 변협으로 송부가 되면 변협에서도 조사위 징계위원회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그게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들어왔을 때 이번 몇 달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을 거쳐서 이제 아마 변협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 서울변회는
로톡 측이 전체 회원 규모가 4,000명에 육박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로톡에 올라온 변호사 수를 중복 없이 일일이 세어보니 1,400명 안팎. 김 회장은 로톡 활동 변호사 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광고하며 로톡이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카테고리에 이름이 하나라도 들어있는 변호사들을 중복을 다 제거해서 취합하니까 로톡 실회원 수가 가입만 한 사람조차도 한 1,400 남짓밖에 안 된다 알게 됐고, 그 말은 결국 4,000명이 아니 4,000명, 3,000명이 아니라 1,400명 남짓한 건데 인원을 부풀리기로 했다는 얘기고, 이런 이제 숫자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광고가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이라는 로톡 측의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이 정말 청년 변호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보통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중년 변호사님들 이상이 좀 찬성을 하는 네네. 경쟁이 그 안에서 생기면서도 결국은 경력이 좋거나 정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또 거기서 선호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뭐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청년 변호사한테 유리할 만한 점이 딱히 없다는 게. 변협 새 광고 규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호사 단체와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년 변호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법률 플랫폼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서울변회 등 선배 법조인들의 역할과 행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조사에 들어가면서 무더기 변호사 징계 사태가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이 접수됐는데요. 이에 대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에서는 청년 변호사의 딜레마를 제목으로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인 로톡 가입 변호사를 어렵게 섭외해 친로톡과 반로톡,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우선 반로톡과 친로톡, 양쪽 청년 변호사들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년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에서 개업과 광고 등이 어렵다는 것,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흐름을 인정한다는 것, 플랫폼이 국민에게 편리하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로톡을 왜 반대할까? 반로톡 쪽은 영리 목적의 사기업을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다수의 변호사가 플랫폼에 들어올 경우 변호사는 다시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이를 관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건 결국 플랫폼이란 겁니다. 플랫폼의 힘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변호사들이 많이 몰리니까 또 투자를 받을 수가 있죠. 외부 투자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금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또 경쟁을 하니까 또 변호사들은 더 거기에 이제 살려고 들어갔지만 또 그게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또 더 사지로 몰아가는 이제 이런 약간 또 역전현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로톡을 왜 찬성할까? 친로톡 쪽은 변호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100만 원 안팎 광고비로 변호사 시장을 이미 장악한 기성세대 변호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변호사들은 로톡에서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내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시장에서 자기들이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억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러면 로톡 같은 거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라는 건지 뭐 어쩌라는 건지. 로톡이 온라인 사무장일까 변호사 광고 플랫폼일까? 반로톡 쪽은 광고란 이름에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개개인과 그들의 노동력은 광고의 영역으로 일원화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 광고란 주장은 단어 집착이자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옆 가게에서 90만 원 주면 옆 가게가 89만 원 줘서 더 싼 데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산품목에 가능한 이유가
공장을 증설한다거나 외부 투자를 받아서 기계를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무한 경쟁이. 사람의 노동력을 갖다 쓰는 업종과 그리고 이게 공익에 특히 연결이 된 거. 친로톡 쪽은 로톡은 엄연히 광고 플랫폼이라고 못 박습니다. 사건 수입료를 받지 않고 광고를 대신해준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일종의 광고 에이전시란 겁니다. 로톡이 어쨌건 광고 플랫폼인데 뭐 지금 인터넷으로 로톡이 아니라 광고비를 다 지출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광고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거잖아요. 로톡이 광고 플랫폼인데 거기다가 돈을 많이 써서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거란 우려에 대해 반로톡 쪽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몇백 명이 아닌 변호사 몇천 명, 몇만 명이 가입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가져올 상황과 피해가 정말 두렵다고 말합니다. 자본에 종속이 되는 변호사,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럼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는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변호사들이 이제는 그 사기업에 다 수임하려고 이제 거기에 매달리는 이제 이런 형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 부분이. 친로톡 쪽은 사건을 수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광고와 수임 사이 직접적인 연결은 안 돼 종속 우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종속이 된다는 건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변호사가 이제 그 광고비를 내고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에 이제 뭐 광고를 대가로 받는 건데 그걸 반드시 해야지 선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종속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법 그 자체를 두고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반로톡 쪽은 변호사법 자체가 공공성과 독립성을 말한다며 변호사는 특수한 영역이라 외부 자본이 개입해 쥐락펴락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법인이에요. 근데 외부 투자를 못 받습니다. 네, 주식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게 변호사법의 취지입니다. 변호사법 자체는 공공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 그분들은 투자를 받고 외부 자본을 유치해서 들어오는 거고 사실 들어올 수 없는데.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란 걱정과 우려입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하는 주체인데 변호사는 묶어놓고 기업은 외부 투자를 받아서 뭐 100 몇십억? 이렇게 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공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성실히 사시는 변호사님들이 피해를 본다면 전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친로톡 쪽은 브로커의 형태와 거리가 멀다며 어느 모로 보나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로톡에 반대하는 근거가 로톡이 사무장이라는 거잖아요. 대한변협은 이미 시장에 기성 변호사들이 사무장을 이용을 해서 다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어떤 움직임 없이 로톡에 대해서만 사무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로톡이 뭐 변호사법에 어긋난 게 있으면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서 변호사법에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동의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변호사법 규정에 뭐 그 로톡과 같은 이제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규제를 하는 게 뭐 한 규정이 있다면 뭐 동의를 하겠어요. 뭐 그냥 규정에 따른 거니까. 근데 변호사법 규정에 사무장을 금지하는 사무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로톡은 사건 수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잖아요.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까? 반로톡 쪽은 로톡 사태에 한해 동의한다며 외부에서 개입할 영역이 아닌 변호사 직역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사안에 한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이 플랫폼과의 싸움은 변호사 직역의 본질을 지키는 문제고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회에서도 그 권리장전 통과가 76%로 통과가 됐고 이게 지금 변호사 업계에서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부딪히는 거거든요. 친로톡 쪽은 협회에서 무슨 근거로 징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 징계를
협회에서 무슨 근거로 하는지 그 의결한 절차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사무장을 퇴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로톡에 대해서만 사무장이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좀 그 진정성에 좀 의문이 듭니다. 반로톡과 친로톡 양쪽이 공통적으로 찬성한 건 협회 차원의 저렴한 공공 플랫폼 개발입니다. 장단기 플랜을 제시하는 등 선배 변호사들의 청년 변호사들을 향한 설득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양쪽 모두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판 타다 사태, 로톡 대전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4일 이번 변협의 부당한 광고 규정 시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 계속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로앤컴퍼니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당한 광고 규정 사항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법률 서비스 시장 혁신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3일 기준 로톡 가입 변호사가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해당 2,855명은 전체 개업 변호사 약 2만 4천여 명 중 약 1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을 탈퇴한 천여 명의 변호사는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탈퇴는 하지만 로톡 서비스의 도정 정신을 응원한다. 초기부터 활동에서 애착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탈퇴하게 돼 아쉽다는 소견을 남기기도 했다는 것이 로앤컴퍼니의 말입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단체의 개정 광고 규정 시행에 맞서 로앤컴퍼니는 해당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단체의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등 형사고소와 공정위 신고에 맞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변협이 전향적인 자세로 현 사안에 대해 재고해 주시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로톡과 변협 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갈등 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률 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었다고 해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봤습니다. 네, 앞서 대한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400여 명에 대한 징계 진정이 접수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변협이 로톡 변호사 징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고 해서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먼저 박 장관의 오늘 발언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박 장관은 변협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변협에서 곧바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면서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기존 박 장관은 로톡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합법적 플랫폼이다라는 입장을 이제 수차례 공개 발언한 바 있는데 이제 재검토 정도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지난 2015년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이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네, 한 민원인 A씨가 최근 변협 내부기구인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에 이제 제보를 하나 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A씨는 현재 로톡의 영업 방식을 2015년도에 제가 한번 해볼 생각에 법무부에 질의를 했으나 이제 법무부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면서 그러다 로톡이란 사이트를 알게 됐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많은 후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제게 겁을 주지만 않았어도 저 또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면서 법무부의 말을 듣고 사업을 접은 저는 바보가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법무부는 현재 로톡의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겐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제보자 워딩에 따르면 법무부가 대법원 판례를 운운하면서 겁을 줬다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그 2015년 당시에 뭐라고 한 건가요? 네, 법률방송이 입수한 당시 법무부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먼저 귀하의 민원은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 개설 후 회원가입비 징수 또는 미징수 시 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라고 일단 말했습니다. 현재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형태를 묘사해 놓은 듯한데요. 법무부는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 제109조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5항 등을 언급하면서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서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법률 플랫폼에 유료 회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네,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는 A씨가 겁을 먹었다던 대법원 판례가 등장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2000년 6월 15일 선고 전원 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면서 알선이란 법률 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의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 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일단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위임 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그 편의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해서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는 취지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제 2015년에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법무부에 물었는데요. 아직 답변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무부가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미칠 영향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강대강의 맞대응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 이를 재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협 내부 규정에 대해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 한 내부 관계자는 윤리장전은 총회 결의라 취소한다고 해도 광고 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취소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의 태도는 완강한 듯 보이는데요. 변협 정책이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외부에서 장관이든 아니면 다른 정치인이든 뭐 개개인의 이렇게 발언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나름의 세상의 일부니까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은 뭐 경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런 외부의 영역의 문제이고 내부 저희 규정과 규범 더 나아가서 법령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외부의 어떤 그런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거나 그런 걸 영향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크게 의식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정책을 집행할 거다. 네, 이 박 장관 출근길 발언만 들으면 중재보다는 변협 감독 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좀 들리는데요. 소신 발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자본에 종속이 되는 변호사,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럼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는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수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거죠, 사실상. 그럼 누가 또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굉장히 처신이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네, 어느 쪽이든 변협과 지금 법무부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좀 커 보이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에서 떠들썩했던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6세 배우 김용건 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36세 여성에게 낙태 강요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김 씨가 피소당한 혐의인 낙태 강요 미수죄, 그리고 김 씨의 실제 처벌 가능성, 상소에 관한 내용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76세 배우 김용건 씨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36살 여성에게 낙태 강요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법적 쟁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현재까지 좀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배우 김용건 씨의 여자친구 A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용건 씨를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임신을 하자 김용건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인데요.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김용건 씨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 씨 측은 자신이 한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헤아리는 김 씨의 태도가 부족하다면서 고소 취하 의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김 씨가 그러면 낙태 강요 미수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건데요. 이 낙태죄에 미수가 지금 적용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A씨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낙태 강요 미수죄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실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제목이 그 낙태죄와 관련이 있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낙태죄에는 미수가 없습니다. 낙태라는 글자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강요죄 미수, 즉 강요 미수죄로 A씨가 고소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이유에서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한 것 같은데 김 씨에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강요 미수죄입니다. 그렇다면 김용건 씨가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이번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김 씨가 A 씨에게 그 낙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김 씨가 A 씨의 낙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 또는 협박을 했다면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선 김용건 씨가 A 씨에게 그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했는지와 관련해서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는 연인이라는 두 사람의 그 특수성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뭐 김용건 씨 측에서 굉장히 좀 낙태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란 좀 구체적인 고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그 강요 미수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만약 강요미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처음에는 낙태를 종용했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한 달 후인 5월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김용건 씨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판부도 이를 감안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네. 근데 결국에 만약에 낳기로 했다라면은 지금 배우 하정우 씨의 이제 배다른 동생이 되는 건데 좀 상속 비율도 궁금해지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외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소울의 노형래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상속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혼외자이지만 그 김용건 씨 자식이 있는 경우라서 동일하게 하정우 씨와 하정우 씨 형제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김용건 씨가 A 씨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노영래 변호사의 설명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김용건 씨 배우자분도 1순위 상속자들과 이 경우에는 직계 미속인 하정우 씨와 하정우 씨 형제들이 되겠죠. 같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 5화를 가산해서 상속을 하게 됩니다. 네, 김용건 씨가 이 출산과 양육 과정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뒤늦게라도 이제 밝혔으니 이제 김 씨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은 좀 각자 주관에 맡겨야겠지만 법적인 판단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주 법률방송 청년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에선 이제 막 변호사 업계에 발을 들였지만 이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면서 변호사입니다. 로스쿨생 시절 모의법정 변론대회 우승,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과 슈퍼스타 K 출연, 이후 10일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그리고 제10회 변시에 합격하면서 소위 사기캐라고 불리는 임 변호사. 그는 의외로 현재 스타트업 대표이자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변호사 시험은 왜 본 걸까요? 승부사 이면서 변호사를 만나 그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기 캐릭터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는 쉽사리 보기 힘든 완벽한 모습 때문에 이거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을 일컬어 부르는 말입니다. 올해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생 중 소위 사기캐로 불리는 만 30살의 한 변호사가 있는데요. 로스쿨생 시절 모의법정 변론대회 우승,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우승, 미스터트롯과 슈퍼스타 K 출연, 이후 10일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그리고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면서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현재 스타트업 대표이자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변호사 시험은 왜 보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가 승부사 이면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검찰 측 최종 변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해 피고인 측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현란한 개념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제11회 가임법정 변론 경연대회 형사재판 부문 최종 우승. 저희가 너무 하룻강아지인데 싸움개처럼 사납게 변론을 했고 이어 로스쿨생 로펌 인턴십 프로그램 채널A 굿피플에서 당당히 1위를 거머쥡니다. 로스쿨생 시절 엠넷 슈퍼스타 K,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한 그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어엿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도 그에겐 자격증일 뿐 임현서 변호사는 부동산과 정보기술을 합친 용어 프롭테크 기업 탱커 주식회사 대표입니다. 법조계가 아닌 IT 산업계에 뛰어들 거면 변호사 시험은 도대체 왜 본 걸까?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사회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IT 스타트업 분야에도 생각이 미치게 돼서 지금 꾸려나가고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근데 마음의 고향은, 전문가로서의 마음의 고향은,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은 이 변호사업, 그리고 변호사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버블 경고를 알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올리기, 담합, 투기 등을 일삼으며 이른바 집값 급등의 절정기였던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학창시절 체득한 임현서 변호사는 대학과 로스쿨 시절 부동산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그것이 현재 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많이 바뀐다는 거를 느끼게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학생 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부동산이라는 분야와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부동산 금융을 다루다 보니까 점점 이쪽으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다소 변화가 느린 부동산 업계에서 임현서 변호사는 탱커 주식회사를 통해 크게 3가지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급매물 추천 서비스, 부동산 대출 자동화 서비스,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정 문서 작성 및 등록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단 한 번에 해결하는 이른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저희가 집집이라는 귀여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는 그냥 고객들이 와서 급매물을 찾고 그리고 갭 투자를 하실 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쓸 수 있게 아예 그냥 장부를 편하게 발급받고 이 발급받은 장부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거는 닥집이라는 서비스로. 사업의 성격 또한 자신의 성격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을 가성비와 벌레를 합친 이른바 가성비충이라고 표현한 임현서 변호사. 대중들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할 때 시간과 비용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허공에 날리는 시간들이죠. 적어도 계약을 할 때마다 한 1시간 정도는 낭비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 20분, 매도인 20분, 중개사 20분 이렇게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원큐에 저희가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저희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일단은 만든 거고요. 부동산 중개업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공인중개사들의 적이 된다거나 사회가 법과 제도로서 제재하는 영역까지 밀어붙이는 독불장군이 되고 싶진 않은 듯 임현서 변호사의 또 다른 소신은 상생하는 기업을 만드는 거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는 어떤 누구한테서 이거를 가져와서 누구한테 이제 주는 뺏고 뺏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 스타트업 기업의 대표이면서 그는 사내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론 법과 제도를, 한 기업의 대표 시선으론 시장과 실무가 보이니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임현서 변호사의 말입니다. 일단 약관 작업부터 뭐 계약서 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사내 변호사를 뽑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제가 마켓을 이해하는데 제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마켓에 대한 지금까지 뭐 실무적인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선한 욕심이 지금의 사기 캐릭터를 만들어낸 임현서 변호사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사람과 실무를 뛰는 사람의 가교 역할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법과 제도라는 울타리의 영역, 그리고 시장과 실무라는 뛰어노는 영역이 있다면 그 2가지가 분리된 채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둘이 맞물려 작동하는 데 쓰이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제도 뭐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산업, 기술 분야 되게 이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 2가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전문가로서 양쪽을 다 이제 볼 수 있고 통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이어서 법률방송이 만난 화제의 법조인 관련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과 만화,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두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것 같지만 이 2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프로 만화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시절부터 연수원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도 쭉 법공부를 병행하며 만화를 그려온 이영욱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 만화 그리는 법조인 이영욱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법률과 만화, 딱딱함과 부드러움을 대표하는 두 분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법률 전문가이면서 북해는 프로 만화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 시절부터 연수원 시절을 거쳐 지금까지도 쭉 법 공부를 병행하며 만화를 그려온 이영욱 변호사의 얘기인데요. 국내 최초 만화 그리는 법조인 이영욱 변호사를 법률방송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법대로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곰과 아래는 다소 난처하고 당황한 표정의 토끼, 그리고 가지각색의 생김새와 표정을 짓고 있는 너구리들. 귀여운 캐릭터들이 즐비한 책 표지 뒤 그 내용을 펼쳐보면 잠옷 심오하고 어려운 법률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실무 내용들과 관련 법령을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를 통해 표현한 겁니다. 법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는 이영욱 변호사는 이해하기 힘들고 딱딱한 법률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만화라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접목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직업으로 법을 택하게 됐고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게 법이 너무 좀 이렇게 어렵고 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많고 그래서 좀 이런 게 만화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법을 직업으로 하게 됐고 또 만화는 계속 취미이기도 하고 좋아서 그리다 보니까 결국 두 개를 자연스럽게 좀 연결시키게 되더라고요.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사법시험조차 볼 생각이 없었던 이 변호사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만화 동아리에만 열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법대를 다니긴 했는데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대학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이 너무 좀 재미가 없고 또 이렇게 막 그 암기해야 되고 주입식 교육 같고 막 그래서 사실은 대학교 때는 별로 이제 법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졸업하고도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하겠다. 졸업 후 유명 광고 대행사에 취직해 실제로 애니메이션 관련 업무도 활발히 했지만 이 변호사에게도 1997년 찾아온 IMF라는 현실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서도 만화를 그릴 수 있다라는 주변의 권유에 결국 사시 준비를 시작하긴 했지만 고시생 시절에도 만화는 놓지 않았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기에도 빡빡한 시간에 고시생의 하루를 담은 만화 고도리의 고시생 일기를 3년가량 연재했고 사시를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홈페이지에 연수생의 하루를 그림으로 풀어 인기를 모았던 겁니다. 자신을 만화가로 데뷔시킨 고도리의 고시생 일기는 수많은 그의 작품 중 가장 애정이 간다고 이 변호사는 말합니다. 제가 이제 90년대 말에 그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신림동에 있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고시생들이 너무 이렇게 좀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고 또 구구절절 사연도 많고 해서 제가 또 그 동네 고시신문에 이제 사건 만화 글이 시작한 게 처음이에요. 그때 이제 그걸 한 2년 좀 넘게 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뭘 그런 걸 하느냐 싶기도 했지만 좋아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지금은 대한변협신문에 변호사의 일상을 담은 변호사 25시를 16년째 연재하며 어엿한 프로 만화가로서의 왕성한 활동도 하고 있는 이 변호사. 어려운 인사노무를 만화로 표현한 정글노동법. 올 초 출간돼 전국 초중고에 약 6만 권이 배포된 저작권 별별 이야기.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백문백답 등 그가 펴낸 법을 소재로 한 만화책은 무려 15권에 이릅니다. 각종 판례들을 만화로 알기 쉽게 옮기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엔 법률 웹툰을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와이프에서 좀 뭐 반응이 괜찮았는지 뭐 아랍어, 지금 뭐 러시아어, 이거는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중국어로 이제 5개국어를 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저작권 해적판 같은 거 다운받으면 안 된다. 저작권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다. 국제기구에서 이걸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배포한다는 게 영광이고. 변호사이면서도 예술가인 이 변호사는 창작자들의 고충 중 하나인 저작권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며 지적재산권이 전문 분야가 됐고 관련 분쟁에서 승률이 높다고 자부했습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있는 엔터테인먼트나 특허 상표, 부정경쟁 이런 쪽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체질이 잘 맞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 있는 정신적인 작업을 법으로 보호해준다. 이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고 좀 성과도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창작자들하고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만화 관련된 사건들도 이 변호사는 만화는 소통이라고 강조하며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하는데 만화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만화가 앞으로도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만화와 법률, 이 두 개를 잘 조화시켜 우리나라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가끔은요, 사실관계 굉장히 복잡한 사건 이런 거를 이제 맡으면 사건 내용을 만화로 좀 그려서 법원에 내거든요. 그럼 판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참 문화나 예술이란 게 우리 삶을 좀 되게 풍요롭게 해주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구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앞으로 두 개를 좀 잘 조화시켜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좀 기여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좀 세계적으로도 좀 알려지고 좀 풍성하게 되는데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요즘 개물림 등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분쟁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맹견을 피하려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 누구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견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렇게 개물림 사고를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사건, 사고가 최근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 맹견을 피하려다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오후 7시 30분경 회사 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한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고 있던 중 목줄이 풀려있던 중형견이 달려들었고 A씨는 개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개는 맹렬하게 짖어대며 A씨를 뒤쫓아왔고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개를 피하려다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러지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 장애까지 얻게 됐습니다. 개 주인은 화물차 영업소를 운영하던 B씨라는 걸 알게 된 A씨는 B씨와 불법 주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애초 A씨는 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은 신체 감정을 통해 A씨의 손가락 골절이 영구적인 후유 장애임을 확인하고 6천만 원으로 배상금을 올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공단 측은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춰 A씨에게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B씨와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견주와 불법 주차된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던 A씨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개를 보고 놀라 이를 피하려다 그곳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점, 개가 A씨를 쫓아오게 된 데 대해 A씨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고 직전까지 A씨는 자전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해 A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특히 견주 B씨가 주장한 A씨의 사고 당시 보호 헬멧 미착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헬멧 미착용과 상해 부위 사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송을 대리한 공단 측 정성훈 변호사는 견주의 부주의와 무분별한 불법 주차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며 차주와 견주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번 소송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 외에 이번 주 국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슈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최근 단순 언론 보도나 SNS, 인터넷 게시물 등을 근거로 한 고소고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대검찰청이 이러한 사건들의 수사 개시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의 시행은 넘치는 고소고발로 인해 피고소, 피고발인의 인권 침해를 비롯해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 논란 등 부작용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16년 68만 5,301건이었던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해 74만 3,290건까지 늘어 최근 5년간 약 5만 8천여 건이 증가했는데 이 중 평균 약 20%가 각하 처분되고 있어 고소고발에 오남용이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입니다. 이에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 및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억울한 피고소, 피고발인은 수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돼 인권보장 및 적법 절차를 확립하겠다는 게 대검이 밝힌 이번 지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아가 대검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사건을 각하시키는 것을 막고 인권보호관과 검찰시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소위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사건이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신입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이른바 로펌 미투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던 로펌 대표 변호사 A씨가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며 누가 보더라도 경찰의 결정문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준이라며 가해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추후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